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베이스입니다. 네, 베이스. 요즘 정말 핫하죠. 맞아요. 이 베이스가 글로벌 온체인 경제 플랫폼 구축이라는 뭐랄까 아주 큰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비전이 정말 크죠. 특히 2025년 목표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딱 30일 안에요. 현재 초당 처리 용량, 그러니까 가스 한도를 75mgs에서 2배로 150mgs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이하 30일 안에 2배라니 정말 공격적인 목표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재단이나 오피랩스 같은 기술 파트너들이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협력 구조도 탄탄하군요. 자, 그럼 베이스가 이 담대한 목표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근데 이 150mgs 목표가요. 단순히 숫자 2배, 이거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온체인 플랫폼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는 뭐랄까 일상적인 경제활동 무대가 되려면요. 결국은 속도랑 비용,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하긴 그렇죠. 빠르고 싸야 쓰죠. 맞습니다. 베이스의 이번 시도는 바로 그 확장성 문제를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특히 그 수수료 부분이 인상 깊던데요. 지금도 1센트가 안 되는데 이걸 유지하면서 용량을 2배로 늘린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과제예요. 수수료 싸게 유지하면서 처리량만 늘린다는 게요. 그렇겠네요. 부하가 늘면 보통 수수료가 오르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과정에서 어떤 재미있는 진전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들을 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성과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네. 2025년 상반기 동안 베이스가 꾸준히 용량 확대를 해왔다고 들었어요. 사용자들이 가장 크게 느꼈을 부분은 역시 수수료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수수료죠. 예전에는 트랜잭션 보낼 때 30센트 정도 들었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1센트 아래로 그냥 뚝 떨어졌다. 이거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네,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30센트랑 1센트 미만은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온체인 활동에 대한 비용 부담이 거의 사라지는 수준이라고 봐야죠. 와, 거의 공짜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수수료 때문에 아예 안 했을 법한 소액 거래라던가 아니면 뭐 다양한 디앱 써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훨씬 자유로워지는 거죠. 아,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온체인 활동의 대중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량이 몰릴 때는 초당 트랜잭션 처리 수, TPS라고 하죠. 이게 1,500건을 넘기도 했다고 하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증거네요. 네, 처리량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긍정적인 신호죠. 근데 중간에 잠깐 확장을 멈추고 안정성 점검을 했다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아, 네. 그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무조건 속도만 막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시스템이 뻗어버리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버텨주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베이스는 단순히 이 정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목표치, 즉 가스 타겟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네. 시스템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용량, 가스 한도 자체를 점진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높여나가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아, 목표 설정 방식도 다르군요. 타겟이 아니라 한도를 직접 건드린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가까운 거죠. 잠재력은 최대한 끌어올리되 안정성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착실하게 용량을 늘려왔다는 이야기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스가 이 150M 가스 목표를 향해 가면서 부딪혔던 기술적인 병목 지점들, 뭐랄까, 넘어야 할 산들을 좀 살펴보죠. 네, 그 병목 분석이 중요하죠. 베이스가 크게 4가지 핵심 병목 요인을 계속 주시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난관이 바로 L1 데이터 가용성, L1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입니다. 네, L1 데이터 가용성. 이게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네, 좀 풀어주시죠. 쉽게 말하면 레이어 2인 베이스에서 처리된 거래 내역들을요. 그 기반이 되는 레이어 1, 즉 이더리움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기록하고 또 필요할 때 다시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아, L2에서 처리한 걸 L1에 잘 남기는 능력. 그렇죠. L2가 아무리 빨라도 그 결과를 L1에 제대로 그리고 싸게 남기지 못하면 사실 소용이 없거나 아니면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 L1의 데이터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면 결국 그 위에서 돌아가는 L2의 처리량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아, 이게 베이스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군요. L1,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랑 같이 가야 하는 문제네요.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 최근에 이더리움 자체적으로 큰 업데이트가 있었죠? 아, 팩트라 하드포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팩트라 하드포크 덕분에 이더리움의 L2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전용 공간, 블롭이라고 부르는 이 공간이 이미 2배로 늘어났습니다. 와, 그럼 L1 데이터 저장 공간 문제는 좀 숨통이 트였겠네요. 그렇죠. 블롭 자체가 L2 데이터를 훨씬 싸고 효율적으로 저장하려고 만든 건데 이게 2배가 됐으니 베이스 같은 L2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앞으로 더 느릴 계획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퓨사카 하드포크라던가 피얼다스 같은 차세대 기술들이 도입될 예정이고요. 또 블록 파라미터 온리, 줄여서 BPO 포크 같은 걸 통해서 2026년 초까지 이 블록 공간을 지금보다 또 2배 더 늘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와, 계속해서 L1 용량을 키워나가는 거군요. 피얼다스는 뭔가요? 피얼다스는 데이터를 P2P 네트워크 참여자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서 L1 이더리움 자체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돕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L1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 계속 좋아지면 그 위에서 작동하는 베이스의 확장에도 당연히 큰 힘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L1 데이터 병목은 이더리움의 발전 덕분에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베이스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더 큰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병목, 클라이언트 실행 속도. 이게 베이스가 가장 집중하는 과제라고 하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클라이언트라는 게 결국 사용자들이 보낸 트랜잭션을 실제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엔진이거든요. 아, 실제 일꾼이군요. 그렇죠. L1의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아무리 넓어도 이 엔진 자체가 느리면 결국 거기서 병목이 생기는 거죠. 하긴 엔진이 느리면 아무리 도로가 넓어도 소용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이 클라이언트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방향으로 개선 작업을 하고 있어요. 4가지나요? 첫 번째가 Read Everywhere군요. 네. 기존에 쓰던 opgeth 클라이언트를 opreth라는 새로운 클라이언트로 전면 교체하는 작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엔진을 구형해서 최신 고성능 엔진으로 바꾸는 느낌인데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리스는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인 러스트로 만들어졌고요. 병렬 처리나 최신 하드웨어 구조를 훨씬 더 잘 활용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됐어요. 아, 그냥 코드만 고치는 수준이 아니군요. 구조 자체가 다른 거네요. 네, 근본적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노력은 트라이디비라는 데이터 구조 개선 기술입니다. 트라이디비요? 이건 뭔가요? 블록체인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내오는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건데요. 읽기 쓰기 속도를 무려 8배에서 10배까지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배에서 10배요? 와, 이게 정말 그렇게 빨라지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는 거죠? 8배에서 10배면 정말 엄청난 차이죠. 이게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디파이 서비스나 아니면 반응 속도가 중요한 온체인 게임 같은 디앱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서비스들의 반응 속도를 사용자가 확실히 빨라졌네 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온체인은 원래 좀 느려 이런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거죠. 와, 기대되는데요. 세 번째 노력은 Resource Metering and Opcode Repricing입니다. 이건 이름부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좀 복잡하죠. 특정 연산, 그러니까 옵코드가 시스템 자원을 너무 많이 쓰는 걸 막고 자원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다시 매겨서 시스템 부하를 관리한다. 이건 약간 도로에서 특정 차가 너무 길막하면 통행료를 더 물리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비슷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트랜잭션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계산 자원을 확 써버려서 네트워크 전체를 느리게 만드는 그런 민폐를 막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각 연산이 실제로 쓰는 자원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거기에 딱 맞는 비용을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 자원이 좀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이랑 처리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고요. 그렇군요.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네요. 마지막 네 번째 노력이 Access List, AEFAL입니다. 이건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전에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건지 미리 목록을 내게 하는 기술이라고요? 네. 미리 알려주면 뭐가 좋은 거죠?
병렬 처리랑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트랜잭션이 나는 이 데이터 조각들을 읽고 쓸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면요. 시스템 입장에서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 트랜잭션들이 미리 알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데이터를 건드리는 애들.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병렬 처리입니다. 마치 여러 요리사가 각자 다른 재료랑 도구 써서 동시에 요리하는 것처럼요. 네, 딱 그런 비유죠. 트랜잭션 검증이나 상태 업데이트 같은 작업들을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처리량이 확 늘어나는 거죠. 와, 진짜 클라이언트 엔진 속도 높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네요. 리엉트로 엔진 자체를 갈아 끼우고, 트라이DB로 데이터 접근 속도 높이고, 리소스 미터링으로 부하 관리하고, 액세스 리스트로 병렬 처리까지. 대단합니다. 네, 정말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죠. 이런 노력들이 다 합쳐지면 그래서 얼마나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아까 목표는 150M개수였는데 베이스 팀의 분석에 따르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 개선 작업들이 다 성공적으로 완료된다고 가정하면 2026년 초에는 이론적으로 초당 400에서 500M개수까지 처리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400에서 500M개수요? 150 목표의 거의 3배인데요? 네, 그렇죠. 현재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최대치고요.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또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요. 그래도 그만큼 베이스가 이 클라이언트 실행 속도 개선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맞습니다. 여기가 가장 큰 병목이니까요. 이론적이긴 해도 정말 대단한 목표치인데 이걸 실제 운영에서 안정적으로 뽑아내는 게 진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병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함증명 성능, Fault Proof Performance입니다. L2에서 처리된 결과가 진짜 맞는지 L1에서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하셨죠? 네.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사용자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L2에서 L1으로 돈 뺄 때 오래 걸린다거나. 네, 정확합니다. 결함증명은 L2 시스템의 신뢰도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예요. 만약에 L2 운영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잘못된 결과를 L1에 보고하더라도 이 결함증명 시스템을 통해서 누구나 이거 틀렸는데?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네, 꼭 필요한 장치네요. 근데 이 증명 과정 자체가 너무 느리거나 비효율적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L2에서 L1으로 자금을 인출하는데 막 며칠씩 걸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들이 불편해서 못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베이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T 플러스 64 캐논이라는 업그레이드를 도입했습니다. MT 플러스 64 캐논. 이건 뭔가요? 이건 64비트 연산을 지원하고요. 또 멀티스레딩 기술, 그러니까 여러 검증 작업을 동시에 병렬로 처리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결함 증명 자체의 성능을 크게 개선한 겁니다. 이것도 병렬 처리를 쓰는군요. 그럼 이 MT 플러스 64 캐논 덕분에 결함 증명 속도 문제는 이제 좀 해결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MT 플러스 64 캐논 도입 이후로 결함 증명 성능이 더 이상 베이스 확장의 주요 병목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요. 베이스도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영지식 증명, JK 프루프라고 하죠. 이것처럼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차세대 증명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기술을 찾아 나가는군요. 네, 기술 진화에 발맞춰 가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병목입니다. 상태 및 기록 성장, State and History Growth. 이건 모든 블록체인의 숙명 같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데이터는 계속 쌓이니까요. 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이건 베이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블록체인이 안고 있는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커지면 노드 운영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새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동기화하는 데 오래 걸리고.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저장 공간 문제도 있지만 네트워크에 새로 참여하는 노드가 전체 히스토리를 다 내려받고 검증하고 동기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럼 베이스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트 클라이언트 있잖아요. 그게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는 완화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리트가 상태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그럼 장기적으로는요? 오래된 데이터를 그냥 지울 수는 없을 텐데요. 블록체인인데.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냥 지울 순 없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스테이트 엑스파이어리라는 개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엑스파이어, 상태 만료. 네, 아주 오래돼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태? 데이터,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활동이 전혀 없는 계정의 잔액 정보 같은 거요. 이런 거는 블록체인의 활성 상태에서는 제외하고 따로 보관, 아카이빙하거나 아니면 특정 기간이 지나면 만료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약간 스마트폰에서 오래 안 쓴 앱이나 사진 정리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언제 만료시킬 거냐 하는 건 굉장히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서 아직 연구 단계에 있긴 합니다. 하긴 함부로 지웠다간 큰일 나죠. 그렇죠. 하지만 블록체인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면 언젠가는 꼭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가 마주한 4가지 주요 병목 요인과 해결 노력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L은 데이터 가용성 확보, 이게 첫 번째였고, 네. 두 번째가 가장 핵심이었던 클라이언트 실행 속도 개선. 여기에는 리스, 트라이DB, 리소스 미터링, 액세스 리스트 같은 기술들이 동원됐고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갔죠. 세 번째는 결함 증명 성능 향상, MT+64 캐논으로 해결했고요. 마지막으로 상태 성장 문제 관리까지. 네, 주요 병목들을 다각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거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베이스는 일단 목표인 150메가펄세크 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기반은 충분히 확보했다, 이렇게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성능 그래프 같은 걸 보면 가스 처리량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네, 기술적인 로드맵 상으로는 충분히 달성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속도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안정성입니다. 아, 그렇죠. 아무리 빨라도 시스템이 불안정하면 아무도 안 쓰겠죠? 맞습니다. 자꾸 멈추거나 오류나면 신뢰를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베이스는 단순히 가스 한도만 쭉쭉 올리는 게 아니라 안전장치, guardrails라는 걸 두고 시스템 상태를 아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고 합니다. 안전장치요? 어떤 지표들을 보는 건가요? 핵심 지표는 역시 아까 말한 초당가스 한도, gas limit per second겠죠. 네, 그게 핵심 지표 중 하나고요. 이 가스 한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면서도 다른 중요한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다른 중요한 지표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관리 목표 중 하나는 거래 수수료를 계속해서 1센트 미만, 즉 서브센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아, 수수료. 역시 중요하죠. 네, 사용자들이 언제나 예측 가능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무려 10만 가스 단위로 수수료 변화를 아주 세밀하게 추적하고 모니터링 한다고 해요. 10만 가스 단위면 정말 촘촘하게 보는 거네요. 수수료 말고 또 다른 지표는 없나요?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딱 보냈을 때 그게 실제로 블록에 포함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트랜잭션 포함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아, 내가 거래 요청하고 얼마나 빨리 처리되냐 이거군요. 네, 99.9%의 트랜잭션이 2초 안에 블록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수료가 싸도 내 거래가 처리되는데 막 몇 분씩 걸리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속 터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운영되는 시간, 즉 업타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이것도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고요.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안전장치들은 사용자인 여러분이 스트레스 없이 예측 가능한 비용과 속도로 베이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베이스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속도 경쟁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럼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만약에 사용량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거나 그래서 수수료가 다시 오르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런 시나리오에도 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난다. 그러면 현재 계획된 확장 로드맵이 있잖아요. 이걸 더 앞당겨서 더 공격적으로 용량을 늘려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 로드맵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든 사용자들에게 저렴한 수수료 환경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PRDAS, 트라이DB, 랭크GH 같은 핵심 기술들의 성능 개선 작업도 물론 꾸준히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사실 베이스의 장기적인 비전은 정말 어마어마하던데요. 무려 10억 명의 사용자를 온체인에서 수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네, 10억 명.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10억 명이라니?
물론 10억 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베이스가 그냥 단순히 또 하나의 L2 솔루션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미래의 글로벌 온체인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가 되겠다는 그런 엄청난 포부를 보여주는 거죠. 될 거고요. 이걸 위해서는 베이스 팀 자체의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아까 언급된 이더리움 재단, 오피랩스 같은 핵심 파트너들 그리고 더 넓게는 개발자 커뮤니티나 생태계 참여자들과의 아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일 겁니다. 그래서 협력과 커뮤니티를 계속 강조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기술 개발과 함께 커뮤니티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또 뛰어난 인재들을 계속 영입하는 데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실제로 베이스 웹사이트 가보면 지금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정말 팀을 키우고 생태계를 넓히려는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네, 함께 성장하겠다는 거죠. 자, 오늘 저희는 베이스가 30일 안에 용량 2배 늘리기라는 이 야심찬 목표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네, 정말 기술적인 내용이 많았네요. 2025년 상반기에 인상적인 성과부터 시작해서요. L1 데이터 가용성, 클라이언트 실행 속도, 결함 증명 성능, 상태 성장이라는 4가지 큰 기술적 난관들,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리트, 트라이디비, MT+64, 캐넌 같은 혁신적인 해결책들, 또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관리 체계와 10억 사용자라는 원대한 미래 비전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네, 숨가쁘게 진행되는 기술 혁신의 최전선을 살짝 엿본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모든 베이스의 노력이 여러분께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결국 이건 여러분이 블록체인 기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체감되는 혜택이죠. 온체인 게임 아이템을 수수료 걱정 거의 없이 거래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소셜미디어나 금융 서비스를 온체인상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한다거나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베이스 위에서 뭔가 전에 없던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개발자들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이스의 30일 내 2배 확장이라는 목표는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걸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차세대 온체인 인프라로 진화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인상적인 기술적 도약이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자면요. 어떤 질문일까요? 베이스가 목표로 하는 150 메가베이스, 나아가서 이론적인 최대치라고 했던 400에서 500 메가베이스를 정말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난 후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기술적 병목 지점이 우리의 다음 도전 과제로 떠오르게 될까요? 기술은 늘 새로운 한계에 부딪히니까요. 아, 그렇죠.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듯이. 네. 그리고 베이스가 이렇게 앞장서서 개척하고 있는 이 확장 해법들 있잖아요. 이게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있는 다른 수많은 L2 솔루션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새로운 경쟁이나 혁신을 촉발하게 될지 이런 걸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베이스의 성공 사례가 다른 L2들에게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술은 결코 멈춰있지 않고 오늘의 해답이 종종 내일의 새로운 질문을 낳기도 하니까요. 계속 지켜봐야 할 주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베이스의 이 흥미로운 확장 여정을 깊이 탐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